14억 인구, 5천년 한자 문명, 절대 불변의 문자 체계. 전문가들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자를 버릴 리 없다고 단정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베이징과 상하이의 20대들은 한글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SNS에, 메신저에, 그들의 일상 언어로. 중국 교육부가 당혹했고 언어학계가 요동쳤습니다. 5천년 문자 체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선택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 외국어대학 응용언어학과에서 문자 습득 과정을 연구합니다. 제 연구실엔 매년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중국 학생들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자 때문이었죠. 중국 학생이 기초 한자 3,000자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6년입니다. 초등학교 전 과정이죠.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완성하려면 중학교까지 갑니다. 9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외국어 학습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한자 체계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알파벳 구조를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죠. 소리와 기호가 1:1 대응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2023년 상하이 교육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국 청소년의 영어 기초 읽기 완성 시간은 평균 2년 4개월이었습니다. 일본 학생들보다 8개월 길었죠.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도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음소 문자를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기호로 옮기는 훈련이 일상에 녹아 있었죠. 중국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글자 하나가 의미 하나를 담죠. 소리는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 기호라는 개념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2024년 여름, 베이징의 한 외국어 학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20대 초반 학생 37명이 영어 수업 대신 다른 문자 체계를 선택했죠.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K-팝 팬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해보니 답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돌에 관심 없어요. 그냥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찾았을 뿐이에요. 23세 여학생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고 해외 기술 문서를 읽기 위해 외국 문자를 배우고 싶어 했죠. 영어는 너무 느렸습니다. 알파벳 26자는 금방 외웠지만 발음 규칙이 복잡했습니다. 웨이를 리드로 읽을지 레드로 읽을지 문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규칙이 명확한 문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한글이었죠. 이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원의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이유를 댔습니다. 빠른 학습, 명확한 규칙, 예외 없는 체계. 이 세 가지가 반복됐죠. 저는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중국 교육부 산하 언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내한글 학습자 수가 연평균 42%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연령층에서 증가율이 63%에 달했죠. 문화 콘텐츠 소비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문자, 학습만을 목적으로 한글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의 37%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인가? 아니면 학습자들의 착각인가? 저는 직접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 20대 학생 100명을 모집했죠.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영어 기초학습 경험이 있는 사람. 시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글 자무 24자를 가르치고 기본 음절 결합 규칙을 설명한 뒤 단어 10개를 읽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재기로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47분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학생은 1시간 12분 만에 모든 과정을 완료했죠. 가장 느린 학생도 4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알파벳 학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같은 조건으로 진행한 영어 기초 읽기 실험에선 평균 5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발음 규칙 예외 때문이었죠.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아, 오 같은 모음의 결합 규칙이 예외 없이 작동했습니다. 학생들은 규칙 하나만 이해하면 모든 음절에 적용할 수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자는 3,000개를 외워야 하잖아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따로 놀고요. 근데 한글은 24개만 알면 조합이 되더라고요. 마치 레고 블록 같았어요. 레고, 블록.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24개 기호를 조합하면 이론상 11,000개가 넘는 음절을 만들 수 있죠. 실제 사용 음절은 3,000개 정도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규칙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기역과 어를 합치면 거.
예외가 없었습니다. 받침도 마찬가지였죠. 기역, 니은, 디귿이 받침으로 가면 각각 그, 은, 드 소리가 났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이 구조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한자처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었고, 영어처럼 예외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시험이 끝난 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을 계속 배울 의향이 있나요? 100명 중 8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빠르니까요. 2024년 10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의 데이터 분석팀이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한글 관련 검색어가 급증하고 있었죠. 전년 대비 315% 증가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검색 키워드가 구체적이었거든요. 한글 자음 발음, 한글 모음 조합 규칙, 한글 받침 읽는 법, 한글 3시간 마스터. 이런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글 3시간 마스터라는 검색어는 하루 평균 12만 건이 넘었죠. 바이두 트렌드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20대 초반 사용자가 전체 검색의 68%를 차지했고, 검색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퇴근 후 자기개발 시간대였죠.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세대의 움직임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였죠. 중국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정책에 민감합니다. 특히 한국 관련 콘텐츠에 대해선 더 그랬죠. 2023년부터 사드 보복 이후 완화됐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국 교육부 외국어 교육사는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한글 학습 현황 점검이었죠.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중 한 명이 제게 말해줬습니다. 교육부는 우려하고 있었어요. 한글 학습이 문화 종속으로 이어질까 봐요. 특히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걸 경계했죠. 하지만 숫자는 그들의 우려와 달랐습니다. 바이두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한글 학습자의 37%는 케이팝이나 드라마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문자 자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색 기록을 추적하면 명확했죠. 이들은 한국 연예인 이름을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발음 규칙, 한글 창제 원리, 한글과 알파벳 비교 같은 언어학적 키워드만 입력했죠. 교육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문화 현상인가? 교육 현상인가? 그 사이 한글 학습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요 도시마다 한글 속성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수강료는 평균 5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9만 원이었죠. 3시간 과정이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비슷했습니다. 3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면 쓸 수 있습니다. 예외 없는 문자, 한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3시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기본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었죠. 물론 의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은 의미보다 구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상하이의 한 학원 강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해요. 기역, 니은, 디귿만 알면 모든 걸 읽을 수 있다는 거려. 한자는 3,000개를 외워도 모르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한글은 24개면 끝이에요. 24개면 끝.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효율을 중시합니다. 시간 대비 성과를 따지죠. 한글은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아니었죠. 중국 교육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왕이공개과가 한글 속성 강좌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300만을 넘었죠. 같은 시기 텐센트 클래스룸도 한글 기초 과정을 런칭했습니다. 수강생은 한 달 만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죠. 시장 수요였고 세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냐고 물었죠.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됐습니다. 빠르니까요. 한자는 외워도 끝이 없잖아요. 영어는 규칙이 너무 복잡하고요. 한글은 3시간이면 이해돼요. 이해되면 응용할 수 있고요. 이해되면 응용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한글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의 문자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왔죠.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기역과 어를 합치면 거. 기역과 오를 합치면 고. 규칙 하나로 무한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영어는 달랐습니다. cat은 cat, bird은 bird, food은 food. 같은 유인데 발음이 달랐죠. 학생들은 이걸 외워야 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예외를 외우는 학습이었습니다. 한자는 더 심했습니다. 유은, 해일, 유은, 달월.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보였죠. 조합 규칙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그 반대였습니다. 24개 기호가 레고처럼 결합됐습니다. 학습자는 규칙 하나만 익히면 됐죠. 2025년 1월 베이징 외국어대학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초학습 완성 시간과 타 문자 비교 연구였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평균 3시간, 영어 알파벳 평균 5시간, 일본어 히라가나 평균 7시간, 아랍어 평균 12시간.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연구팀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방식이 시각적 직관성과 음성학적 논리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죠. 쉽게 말하면 보면 이해되고 이해하면 발음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수한 문자라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됐으니까요. 교육부는 더 이상 한글 학습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경계에서 연구로요. 그리고 그 순간 중국 젊은 세대의 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적 합리성이 됐죠. 2025년 2월 상하이 푸단대학 언어학과에서 특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교수진이 직접 나섰죠.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시험 설계는 간단했습니다. 언어학과 1학년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첫 번째 그룹은 영어 발음 기호 체계를 집중 학습하고 두 번째 그룹은 한글 자모 체계를 배우게 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음소 문자를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는가. 시험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글 그룹의 평균 학습 완성 시간은 4시간 12분이었습니다. 영어 발음 기호 그룹은 8시간 45분이 걸렸죠.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응용 능력이었습니다. 한글 그룹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새로운 음절 조합을 78% 정확도로 읽어냈습니다. 규칙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영어 발음 기호 그룹은 43%에 그쳤습니다. 예외 규칙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죠. 푸단대 언어인지과학연구소 장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학습자에게 패턴 인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구조죠. 영어는 개별 암기를 요구해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 아는 겁니다. 패턴 인식과 개별 암기. 이 차이가 학습 속도를 갈랐습니다. 시험 결과는 푸단대 내부 보고서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국 교육부로 전달됐죠. 같은 시기 베이징에선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사교육 그룹 신동방 교육그룹이 한글 커리큘럼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신동방은 중국 사교육의 거인입니다. 연간 학생 수 300만 명, 매출 50억 위안 규모죠. 이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동방의 커리큘럼 기획자 리 선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봅니다. 학생 수요, 학습 완성률, 재등록률. 한글은 세 가지 모두 압도적이었어요. 수요는 전년 대비 400%, 완성률은 92%, 재등록률은 75%였죠. 400% 수요 증가. 이건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신동방은 3월부터 전국 50개 도시에서 한글 속성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강료는 580위안, 과정은 6시간이었죠. 광고 카피는 직설적이었습니다. 6시간이면 읽고 이틀이면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자, 한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6시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한글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었죠. 의미는 몰라도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이 광고는 위챗 모멘트에서 바이럴됐습니다. 공유 수가 10만을 넘었죠. 댓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드디어 한자보다 쉬운 문자를 찾았다. 3시간 만에 읽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시험 삼아 배워봤는데 진짜 된다. 신기하다. 댓글 톤이 달랐습니다. 문화적 동경이 아니었죠. 기능적 놀라움이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한글을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습득 가능한 문자 도구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 학습에서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하이의 한 학원 데이터였습니다. 한글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후 영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 의문 인식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죠. 평균 23% 향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단대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분석 훈련을 시킵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죠. 이 훈련이 다른 언어 학습에도 전이 효과를 낸 겁니다. 전이 효과. 하나를 배우면 다른 학습이 쉬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빠른 문자가 아니라
언어학습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도구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먼저 배운 학생들의 영어 듣기 점수가 평균 15점 높았습니다. 음운 변별력이 개선됐기 때문이죠. 일본어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로 음소 분석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일본어 가나 학습을 평균 40% 빠르게 완료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언어 학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중국 교육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3월 중순 중국 교육부 산하 외국어 교육연구센터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음소 문자 교육의 효율성 비교였죠. 참석자는 53명이었습니다. 주요 대학 언어학과 교수들과 교육부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음소 대응 정확도는 98%였습니다. 영어는 73%, 프랑스어는 67%였죠. 음소 대응 정확도란 글자와 소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을수록 학습이 쉽죠. 한글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기억은 항상 고소리, 이은은 항상 노소리였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영어는 달랐습니다. 진 때로 크, 때로 샤 소리가 났습니다. 걔는 때로 팜, 때로 묵음이었죠. 학습자는 이 모든 예외를 외워야 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글이 우수하다는 거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정작 음소 인식 훈련은 제대로 안 했죠. 한글은 그 훈련을 3시간 만에 시킵니다. 3시간 만에 시킨다.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교육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글을 외국어 교육 보조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명확했죠. 4월 베이징 시내 주요 서점에 한글 교재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전엔 한국어 코너가 따로 없었죠. 일본어나 영어 코너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독립 코너였습니다. 면적도 넓었죠. 일본어 코너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글 교재 매출이 지난 3개월간 400% 늘었어요. 특히 속성학습 교재가 잘 나가죠. 3시간 완성, 하루 완성, 이런 제목들이요. 시장이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수요라고요. 2025년 5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유네스코 방콕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동아시아 청소년 문자 학습 패턴 변화 분석이었죠. 32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글 학습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초반 연령층에서요. 숫자를 봤습니다. 베트남 한글 학습자 전년 대비 230% 증가, 태국 185%, 인도네시아 157%였습니다. 이건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 언어학과에 연락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응웬 교수가 답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한글을 배웁니다. 빠르고, 규칙적이고, 예외가 없으니까요. 특히 베트남어는 성조가 복잡해서 외국인이 배우기 어렵잖아요. 학생들은 더 쉬운 문자를 원했어요. 더 쉬운 문자.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응엔 교수는 데이터를 보내줬습니다. 하노이 시내 30개 학원의 한글 수강생 통계였죠. 2023년 총 1200명, 2024년 3900명, 2025년 4월까지 이미 5600명이었습니다. 기하급 수적 증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목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2%가 다른 외국어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한글을 선택했다고 답했죠. 준비 단계. 한글이 언어 학습의 입문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콕 출라롱콘대학 언어센터가 2025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 대학생 중 한글 기초 과정 수강자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답은 동일했습니다. 태국어는 잠 44개, 모음 15개입니다. 외국인에게 지옥이죠. 그런데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예요. 훨씬 단순합니다. 학생들은 복잡한 태국 문자 대신 한글로 음소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복잡한 문자를 가진 나라일수록 한글 수요가 높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인도네시아 데이터도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학 언어교육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38%가 한글을 외국 문자 학습의 첫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로마자를 쓰지만 발음 규칙이 복잡합니다. 학생들은 더 체계적인 음소 문자를 원했고 한글이 그 답이었죠. 유네스코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은 동아시아 청소년 사이에서 문자학습의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구조적 효율성 때문이다. 벤치마크, 기준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교육부에도 전달됐습니다. 6월 초, 베이징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교육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담당자들이 모였죠.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의 내용은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중 한 명이 제게 귀띔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려했어요. 한국 문화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경계했죠. 하지만 교육부는 달랐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교육 효율성 문제라고 봤어요. 교육부와 외교부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외교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봤고 교육부는 교육적 가치를 봤죠. 결국 교육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회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글 학습을 막지 않는다. 대신 모니터링한다. 막지 않는다. 이건 사실상 허용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글 학습 열풍을 인정한 겁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교육적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 직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6월 중순, 중국 최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왕이 공개과가 한글 정규 과정을 런칭했습니다. 무료였죠. 강사는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커리큘럼은 체계적이었죠. 기초 자모부터 음절 결합, 받침 규칙까지 총 12시간 과정이었습니다. 등록자가 폭발했습니다. 첫 주 15만 명, 둘째 주 32만 명, 셋째 주 57만 명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 명을 넘었죠. 댓글창이 흥미로웠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한글 강의가 나왔다. 3시간 만에 읽을 수 있다는 게 진짜였다. 한자보다 쉽고 영어보다 규칙적이다. 이게 문자의 정석 아닌가. 정석. 이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글을 문자의 이상적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구조의 표본으로요. 같은 시기 중국 교육 유튜브 채널 비리비리에서도 한글 콘텐츠가 급증했습니다. 한글 3시간 마스터, 한글 위즈 영어 효율성 비교, 한글로 음소, 인식 훈련하기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쏟아졌죠. 조회수가 평균 100만을 넘었습니다. 특히 한글 위즈 영어 효율성 비교 영상은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1,500개가 넘었죠. 핵심 댓글 몇 개를 봤습니다. 영어는 외우는 언어, 한글은 이해하는 언어다. 한글 배우고 나니 영어 발음 기호가 이해됐다. 이제 알겠다.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빨리 배우는지. 마지막 댓글이 중요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가 아니라 언어 학습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7월,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원문자공작위원회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외국 문자 학습은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의 자발적 학습을 존중한다. 짧은 성명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 성명이 나온 뒤 중국 사교육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신동방교육, 하기사교육, 타오바오 교육 같은 대형 업체들이 동시에 한글 과정을 확대했죠. 수강료는 평균 800위안으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등록자는 늘었습니다. 시장 규모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연간 3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글이 중국 교육 시장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죠. 8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용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문자 교육 트렌드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글 학습 열풍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글의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 교육계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일본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9월, 베이징 국가도서관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세계 문자의 진화였죠. 수메르 서령 문자부터 현대 디지털 문자까지 인류 문자 역사를 다룬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문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글 코너였습니다. 전시 기획자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원래 한글은 작은 코너였어요. 10평방미터 정도였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서 공간을 3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왜 한글 코너에 사람이 몰렸을까요? 답은 전시 패널에 있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창제 목적은 명확했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세종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해 자음을 만들었고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모음을 설계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해 만든 문자. 관람객들은 이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설명 패널 옆에 도표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같은 자음이 각각 혀,
이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그림이었죠.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이었습니다. 한관람백이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이네.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설계한 거잖아. 설계.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글에 매료된 진짜 이유를요. 한글은 우연히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목적과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였죠. 세종은 백성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한자 대신 소리를 기호로 옮기는 체계를 선택했죠. 하지만 단순히 소리만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발음 원리까지 시각화했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도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태로 만들었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글자 모양도 그대로였습니다. 디귿은 니은에 획을 더한 형태였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더 강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혁명적이었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역사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림에서 시작해 점점 추상화됐죠. 이집트 상용 문자가 그랬고 한자가 그랬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했고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전해졌죠. 수천 년의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발명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 문자를 참고하긴 했지만 베끼지 않았죠.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소리와 글자가 1:1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글자 모양이 발음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배우기 쉬워야 한다. 이 세 원칙이 한글의 DNA였습니다. 베이징 국가도서관 전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체험 코너였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한글 자모를 조합해보는 공간이었죠. 자음 14개, 모음 10개가 적힌 블록이 있었고 이걸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기억, 니은 블록을 조합했습니다. 간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죠.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몰라. 근데 읽을 순 있네. 간. 읽을 순 있다. 이게 한글의 힘이었습니다. 의미를 몰라도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만 알면 됐죠. 한자는 불가능했습니다. 간이라는 한자 깐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읽을 수 없습니다. 외워야만 읽을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캔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면 can으로 읽을지 칸으로 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글은 규칙이 명확했습니다. 기억은 고, 아는 아, 니은은 노, 조합하면 간. 예외가 없었죠. 전시장을 나오며 한 관람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천재였나 봐. 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다니. 천재.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세종은 혼자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중국 의문학을 연구했고 몽골 파스파 문자도 참고했죠. 하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은 기존 어떤 문자와도 구조가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선형 배열입니다. 캣처럼 가로로 나열하죠. 일본어 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 조합입니다. 기역, 아를 가로로 쓰지 않고 모아서 가라고 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절 단위 조합은 시각적 인식 속도를 높입니다. 한 글자를 보면 하나의 소리를 인식하죠. 영어는 세 글자를 봐야 하나의 소리를 인식합니다. 시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글 읽기 속도는 분당 평균 450 음절이었습니다. 영어는 320 음절이었죠. 한글이 40% 빨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절 단위 조합 때문입니다. 눈이 한번 움직일 때 인식하는 정보량이 많았던 겁니다. 이건 세종이 의도한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한글은 읽기 효율이 높은 문자였습니다. 12월 중국과학원 언어연구소가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학습 난이도 비교였죠. 연구진은 문자 학습에 필요한 인지 부하를 측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가, 얼마나 복잡한 규칙을 처리해야 하는가를 수치화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자 인지 부하 지수 97, 영어 63, 일본어 가나 54, 한글 28이었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절반 이하였죠. 연구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24개 기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 규칙도 단순하죠. 인지 부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자는 3,000개 이상을 외워야 하고 영어는 철자와 발음 불일치 때문에 예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지, 부화. 이 개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적으면 학습이 빠릅니다. 한글은 바로 그런 문자였죠. 세종은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려면 인지 부하를 낮춰야 한다는 거려. 그래서 자모를 24개로 제한했고 조합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하루아침에 깨우친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 실험에서 학생들은 평균 3시간 만에 한글 기본 읽기를 완성했습니다. 가장 빠른 학생은 1시간 12분이었죠. 500년 전 세종의 설계가 2025년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글이 왜 빠른지, 왜 쉬운지, 왜 효율적인지를요. 답은 설계에 있었습니다. 세종의 과학적 설계가요. 2025년 10월 중국 교육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죠. 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선택지는 영어 심화,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였죠.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학생 137명이 기타 항목에 한글이라고 썼습니다. 과반이 넘었죠. 학교 측은 당황했습니다. 한글은 선택지에 없었거든요. 교무부장이 학생들을 면담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죠. 학생들의 답은 일관됐습니다. 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잖아요. 영어는 2년을 배워도 헷갈리는데요. 3시간 대 2년. 이 비교가 학생들의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교무부장은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글은 정규 교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영어만 배우면 뭐 하나요? 우리 애는 효율적인 걸 배우고 싶대요. 한글 배우고 나면 다른 언어도 빨리 배운다던데요. 다른 언어도 빨리 배운다. 이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푸단대 연구에서 한글 학습 후 영어 듣기 점수가 평균 15점 올랐다는 데이터가 위챗에 돌았거든요. 학교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12월부터 한글 방과 후 수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죠. 이 소식이 베이징 교육청에 보고됐습니다. 교육청은 즉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시내 주요 중고등학교 53곳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 수요를 조사했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학생의 42%가 한글 학습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어 희망자는 27%, 프랑스어는 13%였죠. 한글이 일본어를 제쳤습니다. 일본어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였습니다. 한자를 공유하고 문법이 비슷해서 배우기 쉽다고 여겨졌죠. 이제 한글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교육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예상 못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요. 학생들은 이유가 명확했어요. 빠르고, 쉽고, 효율적이라고요. 빠르고 쉽고 효율적. 이 세 단어가 중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최대 교육 포럼 자오카오망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제는 한글이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가였죠. 찬성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영어는 비효율적이다. 10년 배워도 제대로 못한다. 한글은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 음소 인식 훈련도 된다. 먼저 한글을 배우고 영어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반대 측은 반박했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다. 한글은 한국에서만 쓴다. 실용성이 다르다. 그러자 찬성 측이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의사소통하려는 게 아니다. 문자학습 능력을 키우려는 거다. 한글이 그 도구로 최적이다. 문자학습 능력을 키운다. 이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댓글 7,000개가 달렸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논쟁이 붙은 그 주에 바이두 한글 검색량이 전주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하면서도 한글을 검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월 중국 교육부가 움직였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교육청 책임자들을 베이징으로 소집했죠. 긴급 회의였습니다. 안건은 외국어 교육 다양화 방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죠. 실제 주제는 한글 열풍 대응이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중 한 명이 제게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 지원할 수도 없었죠. 한글 학습을 정식 인정하면 영어 교육 체계가 흔들릴까봐 우려했습니다. 영어 교육 체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영어 교육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필수 과목이었죠. 교사 수백만 명,
교재 산업, 학원 시장이 영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글이 그 구조를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적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영어를 완전히 대체할 순 없었죠. 하지만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10년을 배워도 안 되는 영어를 계속 배워야 하나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중국 교육계는 답을 못했습니다. 상하이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영어가 어려워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이제는 아니에요. 한글은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요. 당연함이 무너진 겁니다. 중국 학생들은 수십 년간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외국어는 원래 어렵다고 생각했죠. 한글이 그 믿음을 깼습니다. 외국 문자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12월, 베이징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1학년 학생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통 방식으로 영어를 배웠죠. 두 번째 그룹은 한글을 먼저 3주간 배운 뒤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선행 그룹의 영어 발음 정확도가 평균 23% 높았습니다. 음운 인식 테스트에서도 31% 높은 점수를 받았죠. 시험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음소 인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게 영어 학습에도 전이됐습니다. 전이 효과. 이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베이징 교육청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국 교육부로 올라갔죠. 교육부는 더 이상 한글 열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중국 교육부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학생의 외국어 학습 선택권을 존중한다. 제2외국어로 한글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혁명적이었죠. 중국 교육부가 한글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 공문이 발표된 뒤 중국 교육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신동방 교육은 즉시 한글 정규 과정을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했습니다. 학위사 교육은 온라인 한글 플랫폼을 런칭했죠. 수강료도 올랐습니다. 평균 1200위안으로 올랐지만 등록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글 열풍, 문화가 아닌 효율의 선택이었죠. 기사는 객관적이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문화 종속이 아니라 교육적 합리성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청소년은 효율을 선택했다. 한글이 그 기준에 부합했을 뿐이다. 이는 한국 문화의 승리가 아니라 과학적 설계의 승리다. 과학적 설계의 승리.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류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효율에 끌린 거였죠. 한글은 그 효율을 증명했습니다. 3시간이면 읽고, 하루면 쓰고, 일주일이면 응용한다는 거려. 중국 교육계의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어는 원래 어렵다는 믿음이요. 한글이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문자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교육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국 교육계 최고위급 행사였죠. 교육부 장관, 주요 대학 총장, 교육학자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개막 기조연설은 베이징대 교육학원왕 원장이 맡았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문자 교육의 효율성 재평가였죠. 청중이 수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제였거든요. 왕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영어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국 학생의 영어 실력은 여전히 아시아 중하위권입니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왕 원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 학습자 증가 추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왕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영어는 언제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영어 학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배워도 계속 어려웠죠. 학생들은 지쳤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3시간, 하루, 일주일. 명확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학습자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죠. 왕 원장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후단대 실험 결과였습니다. 한글 선행학습 그룹의 영어 학습 효율이 23% 높았다는 데이터였죠. 왕 원장이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언어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죠. 우리는 이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도구. 이 관점이 중요했습니다.
한글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본 겁니다. 영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한 도구로요. 청중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왕 원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한 초등 저학년 한글 선행 교육 시범 프로그램 도입.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거였죠.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 선행 교육이 영어 학습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닙니까? 왕 원장이 답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십시오. 한글을 3주 배운 그룹이 전통 방식 그룹보다 3개월 후 영어 실력이 높았습니다.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인 겁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문화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왕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과학 교육이지 문화 교육이 아닙니다. 과학 교육. 이 프레임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중국 교육부가 움직였습니다. 교육부는 5개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이었죠. 시범 프로그램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초등 1학년 첫 학기에 한글 기초 30시간을 편성한다. 이후 영어 교육으로 전환한다. 30시간이면 한글 자모부터 기본 음절 조합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영어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음소 인식 능력 향상이었죠. 베이징 시범학교로 선정된 중관촌제 1초등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글이 그 교육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죠. 소리와 문자의 관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5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교사가 칠판에 기억을 썼습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 나는 소리죠. 글자 모양을 보세요. 혓뿌리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기억. 교사가 다음 글자를 썼습니다. 니은. 이건 니은입니다. 혀끝이 윗잇몸에 닿을 때 나는 소리죠. 글자 모양도 혀끝과 잇몸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소리와 모양이 연결됐기 때문이죠.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디귿은 니은에 획을 더한 거예요? 교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확해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디귿이 더 강하죠. 그래서 획을 더했어요. 여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와, 규칙이 있네요. 규칙이 있다. 7살 아이도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처음 보는 한글 단어 10개를 주고 읽게 했죠. 평균 정확도 86%였습니다. 의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정확했죠. 담당 교사가 놀랐습니다. 3주 만에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규칙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시범학교들이 영어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글 선행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영어 알파벳을 훨씬 빠르게 습득한 겁니다. 교사가 애를 가르쳤습니다.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한글 아 같아요. 교사가 답했습니다. 비슷하죠. 둘 다 모음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서 나는 소리죠. 남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빠른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비는 한글 비읍 같아요. 교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둘 다 입술을 닫았다가 터뜨리는 소리죠.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음소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도 음소로 인식했죠. 전통 방식으로 배운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알파벳을 단순히 외웠습니다. 음소 개념 없이요. 첫 학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글 선행 그룹의 영어 듣기 점수가 비교 그룹보다 평균 18점 높았습니다. 발음 정확도는 25% 높았죠. 베이징 교육청이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선행 교육이 효과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교육부로 올라갔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 확대 검토, 추가 지역 모집, 조용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혁명적이었죠. 중국 교육부가 한글을 교육도구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글, 언어 교육의 새로운 도구였죠. 기사는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글이 음소 인식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중국 교육계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했다. 이는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과학적 판단이다.
효율적인 도구는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 효율적인 도구는 출처를 따지지 않는다.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중국은 실용주의 국가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받아들이죠. 한글이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인정했습니다. 상하이 서점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교재 코너가 영어 코너 바로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면적도 늘었죠. 영어 코너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글 교재 판매량이 영어 교재의 4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작년엔 5%도 안 됐는데요. 40%. 엄청난 성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매자 연령대였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가 35%, 중고등학생이 42%, 성인 학습자가 23%였습니다. 전 연령대가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 당당망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외국어 교재 부문 10위 안에 한글 교재가 4권이나 들어갔습니다. 1위는 한글 3시간 마스터였습니다. 판매량 52만 부였죠. 저자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저자는 베이징 외국어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교육 도구입니다. 음소 문자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죠. 학생들은 한글로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게 다른 언어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완벽한 교육 도구. 중국 교육계가 내린 최종 평가였습니다. 중국은 한글을 인정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과학으로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세계화, 현황과 전망이었죠. 한국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특별히 중국교육부 대표단도 초청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중국교육부 외국어교육사 리 국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청중이 긴장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했죠. 리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을 대표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리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빠져서가 아니라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이 선택을 존중했고 이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 이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리 국장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53개 도시에서 한글 선행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은 15만 명입니다. 1년 후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리 국장이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교육 자산입니다. 중국은 이 자산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심포지엄 둘째 날, 저는 기조 발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한글 학습의 인지과학적 메커니즘이었죠. 저는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학습이 빠른 이유는 3가지입니다. 낮은 인지 부하, 명확한 음소 대응, 시각적 조합 구조. 낮은 인지 부하. 한글은 24개 기호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한자는 3,000개, 영어는 발음 규칙 예외까지 외워야 했죠. 명확한 음소 대응.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98% 일치했습니다. 영어는 73%였죠. 시각적 조합 구조.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 썼습니다. 한눈에 인식되는 정보량이 많았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 학습의 전이 효과. 음소 인식 능력 향상. 언어 학습 속도 개선. 발음 정확도 증가. 베이징 외국어대학 추적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다른 언어도 평균 23% 빠르게 습득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결론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언어 교육 도구입니다. 음소 인식의 교과서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도 한글 교육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글은 보편적 도구입니다. 어느 나라든 활용할 수 있죠. 태국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어는 성조 언어입니다. 한글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조 표기는 어렵지만 자음과 모음 인식 훈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태국 학생들도 효과를 볼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 교육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얼마입니까? 저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기본 읽기는 3시간, 쓰기까지 포함하면 6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응용 단계까지 갑니다. 3시간. 청중이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5개국 교육부가 서명했죠.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다. 각국은 자국 교육 과정에 한글을 언어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5개국은 한글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일 국가 문자에서 지역 교육 도구로 격상된 겁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효율적 문자 교육 방법론이었죠.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7억 명이 여전히 문맹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문자 교육이 가장 큰 과제죠.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가 한글을 언급했습니다. 한글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짧은 시간에 높은 성취도를 보입니다. 개발도상국 문자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나이로비 빈민가 초등학교 3곳이 선정됐습니다. 학생 200명이 대상이었죠.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영어 교육 전에 한글을 일주일간 가르친다. 목적은 음소 인식 훈련이었습니다. 케냐 학생들은 스와힐리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영어는 외국어였죠. 알파벳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먼저 음소를 배우게 한 겁니다. 일주일 후 평가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알파벳 인식 속도가 전통 방식보다 40% 빨랐습니다. 나이로비 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런 차이가 나다니. 한글이 정말 효과적인 도구네요. 시험 결과는 유네스코에 보고됐습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지난 3년 데이터를 정리했죠.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23년 중국 한글 학습자 15만 명, 2024년 63만 명, 2025년 187만 명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 증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동기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 콘텐츠 소비 목적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 교육 목적이었죠. 언어학습 능력 향상 42%, 빠른 외국 문자 습득 27%, 음소 인식 훈련 8%였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을 도구로 본 겁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 현상의 구조적 분석이었죠.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다. 구조적 효율성이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배우기 쉬운 체계를 갖췄다. 낮은 인지 부하, 명확한 규칙, 예외 없는 작동. 이 세 가지가 한글을 최적의 언어 교육 도구로 만들었다. 최적의 언어 교육 도구. 이것이 제 최종 평가였습니다. 1월,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죠. 동상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만든 문자가 이렇게 멀리 갈 줄을요. 세종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그 설계가 500년 후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게도 먹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설계는 시대와 국경을 넘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증명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은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요.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죠.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문자. 그게 한글이었으니까요. 저는 동상 앞을 떠나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공유하는 교육 자산입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국경을 넘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는 문자. 그 백성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됐을 뿐이죠. 설계가 이긴 시대였습니다. 한글이 그 증거였습니다.